남북관계 단절에 나선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가는 송전탑 전선을 끊었죠. 그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연소의 붕괴, 송전탑이 콩콩콩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 있던 작업자가 아무 장비도 없이 일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 전선을 일방적으로 끄는 게 11월 24일부터였습니다. 이게 이제 개성공단으로 가는 그 송전탑들이었거든요. 이게 쿵쿵쿵 뭐 이렇게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통일부가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자, 저런 이제 송전탑이었습니다. 지금 저 위에 작업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 작업자가 지금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송전탑이 흔들흔들 하더니 저거 지금 미니어처도 아니고요. 진짜 송전탑이었습니다. 저 큰 사고가 났겠죠? 자, 국방부도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합참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전인부 어떻게 됐을까요? 뭐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큰 부상, 정말 목숨은 안전한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 그대로 남북 관계를 끊는 그런 의미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선을 자르면서 개성공단 이제 송전탑이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절단은 이제 전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보이는 이제 송전탑이 쓰러진 것일 테고요.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저 높은 송전탑, 위험한 송전탑 위에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국방부가 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북한 인부 추락 장면도 방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부의 설명인데요. 북한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작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영상에는 한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저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게 잡아당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런 게 주변에 사실은 안전이 다 확보돼야 되는데 그랬는지 모를 일인 것이고요. 또 실제로 다른 영상에서는 인부가 여러 명이 올라가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 일부 작업자는 거의 맨몸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게 전기가 끊어졌다 그래도 고압탑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참 있군요. 그러니까 고압 전기에 따른 감전은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추락 사고는 정말 이건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 인부들이 10m 탑 중간에서 추락 후에 충돌하는 매우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까지도 그대로 낱낱이 노출되는 광경입니다. 네, 이 송전탑은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송전탑 저렇게 무너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 송전탑이 설치돼서 우리가 만든 전기를 개성공단, 북한으로 보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전이 2006년 12월에 남북 송전탑을 완공을 했고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때 나왔던 반응이, 이 개성공단에 정말 북한은 전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돼요. 상당히 그 북한 인부들도 놀라는 표정들이 기억이 납니다. 안 꺼지는 고압 전류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에 18년 전에 아주 놀랐어요.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근데 이제 2020년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전기 공급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이번 11월부터 이제 송전탑을 철거에 들어간 겁니다. 일방 철거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북 전문가들이 얼마 전에 남북한 이어지는 이 도로도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전선을 싹둑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 단절 조치의 일환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뭐냐? 이렇게 확 끊어버리고 우리가 만든, 우리의 예산이 들어간, 비용이 들어간 그 개성공단을 북한이 운영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쪽의 도움을 안 받고 자기네가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저렇게 그 송전탑도 무너뜨리고 인부도 이렇게 안전 조치 없이 죽게 하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과연 또 운용은 제대로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미국의 소리 VOA라고 그러죠. Voice of America. 이 방송이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 맘대로 가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이라든지 각가지 계약 관계를 따져본다면 범죄 아닐까요? 미국의 소리가 이걸 포착했습니다. 개성공단 내 대형 물체가 등장했다. 그리고 버스도 사라졌다. 바로 우리가 제공했던 그 버스겠죠, 그죠? 그게 위성에서 찍어본 거래요,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 소유 부지죠, 개성공단입니다. 직사각형 흰 물체가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됐다. 지금 화면으로도 개성공단의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많은 양의 자재나 간이 건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현대가 제공했던 버스들도 보이지 않고 있고 그게 그때 원래 한 290대가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출퇴근을 위해서 북한에 이제 또 개성공단 내에서도 운영이 됐던 현대 제공의 버스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개성공단 내의 공장 40여 곳, 40여 곳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황까지도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은 저 공장들이 건물이나 뭐 남은 기계 있다고 돌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전기도 없이 배 소장이 보실 때는 제대로 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점 자체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국이나 러시아,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위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러북 관계가 상당히 또 긴밀해지면서 그런 것도 아닌가. 또는 중국은 또 북한을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달래기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 작업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12월 안에 한 12월 말쯤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름이 참 거창하죠. 작년 이맘때도 소집했었습니다. 이걸 또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러시아와의 밀착 이야기, 기술을 뭘 받아올까의 이야기, 또 하나는 바로 남북한은 더 이상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두 국가의 이야기를 또 할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월 말에 제8기 네, 12월 말에 하겠다는 거죠? 12월 안으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12월 달 안으로 제8기 11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이제 소집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2기를 대비한 대미 정책, 또 러북 군사 밀착, 또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전원회의 발언 내용을 보면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그래서 지금 송전탑의 전선도 끌어버리고 남북한을 연결하는 도로도 폭파하고 이런 건데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헌법에 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은 내년 5월 9일 러시아의 2차 대전 전승절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날 히틀러로부터 항복을 받았으니까 유럽은 5월 8일인데 우리는 5월 9일이 전승절이야. 이런 날이 있어요. 여기에 북한군의 열병식 참석을 초청했습니다. 러시아의 그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이 김정은 만나서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북한군 또 북한 무기를 이끌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푸틴과 함께 나란히 설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나오겠죠? 그렇죠.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북러 관계의 북러 동맹을 더 과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년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 면담하면서 내년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내년 5월 달에 방금 전에 박영국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러시아 기준으로 2차 대전 전승절입니다. 5월 9일. 그렇습니다. 이 열병식에 북한군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 북한군이 뭐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북한에서 또 바로 가는 북한군일 수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를 이끌고
푸틴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이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한 것과 함께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 전승절 작년 영상을 보면 위용이 참 섬뜩하거든요. 거기에 김정은이 푸틴과 나란히 서서 러시아군, 북한군의 합동 사열을 받고 그 러시아 미사일, 북한 미사일 같이 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내년 5월이면 집권 시작한 것이거든요. 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봐라, 이렇게 러브 협력한데 뭐 없느냐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시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60기 이상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사용했다. 자,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부족한 것은 사실 병력이라기보다는 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공해 준 미사일 60여 발을 우크라이나 군을 상대로 발사를 했다. 이런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의 또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이런 또 확인된 것에 대한 발언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포탄을 수백만 발 공급받았다. 그러니까 포탄은 뭐 1, 2만 발도 아니고 200만 발 이상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수백만 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파병된 북한군 2,000명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더 놀라울 일은 9,000명은 대기 중이다. 네. 그러면 정말 이게 10,000명이 넘는 겁니다. 북한군은 240mm 방사포등 주력 장거리포 또 100여 대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이제 임기가 1월 20일에 끝나니까 한 달 남짓 남았나요? 지금 앙골라를 방문 중입니다. 이제 퇴임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다 하고 가겠다. 이게 이제 85조 원을 그 의회로부터 따놓은 게 있는데 이거 다 쓰고 가겠다 이런 말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막판 지원, 끝물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조 원 추가 군사 지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조 원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게 더군다나 이제 의회도 이제 공화당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거든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된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 주겠다는 것도 많아요. 드론에 대인지뢰, 하이마스, 에이테크임스도 주는 김에 더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에이테크임스 같은 경우에 사정거리가 350km가 되는 이 미사일이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AP통신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론, 대인지뢰, 하이마스까지 에이테크임스까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추가 포함이 주목되고 있다. 왜냐하면 바이든 임기가 시작되면 싹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을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막판 외교가 상당히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옵니다. 바이든은 85조 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중 미사용분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옵니다. 미사용분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는데 최소 1조 이상 주겠다니까. 그렇죠. 줬다 그러면 몇 조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것을 고스란히 이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외교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최근에 이스라엘 헤즈볼라처럼 미국 민주당 일종의 이 PC, 정치적 올바름 이 부분을 최대한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작동을 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